이슈 투데이. 미국 경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3%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좋은 미국 경제 성장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이 가까운 미래의 경기 침체 위험성을 고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2020년 미국 경기 불황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좋은 경제 상황이 얼마나 갈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호황을 우리 한인 경제인들도 느끼고 있을까요? 한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현재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월 9일 이슈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RKTV1540 검색하시면 방송 화면과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라디오 코리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방송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유니티뱅크의 최은하 행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장님, 요즘에 경기 호황 체감하고 계세요? 금융권에서도? 금융권은 뭐 네. 아주 100% 네. 체감을 하고 있는, 지난 특히 뭐 거의 한 2년 동안은 네.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네. 이제 은행 자체도 그렇고 네. 또 은행이 아니더라도 저희 고객분들이나 또 다른 은행의 고객분들 네. 이런 쪽을 보면 이제 금융권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지수상으로 네. 아주 좋은 현상임을 이제 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거시경제 지표들이 다 아주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라든가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어떤 경기 부양책, 트럼프노믹스의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죠. 네.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네. 미국이 그 좀 불편부당하게 그 당하고 있는 부분을 되돌리겠다. 네. 여기에 이제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 경제가 보통은 나쁠 때 새 대통령이 나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이제 구호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에 경제가 이미 나쁘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비록 굉장히 빠른 성장은 안 하고 있었지만 네. 아주 그 안정적인 성장, 특히 그 금융위기, 2008년도 시작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그 헤쳐나온 이제 네. 그러한 공이 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연준 이런 쪽에 그 공이 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구호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 너무 억울하게 그 남의 나라에만 좋은 일을 해주고 네. 미국의 어두운 그림자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네. 이걸 좀 고치겠다 하는 식의 구호의 그 뉘앙스가 있었죠. 네. 네. 이제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 진영에서도 네. 미국 경제가 그 2016년까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고, 네. 이것을 조금 더 해결을 해야만이, 조금 네. 더 성장 속도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그 무역 관행을 고쳐야만이 미국의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이 좀 살기가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이제 맥락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고 나왔던 게 이제 ACA, 소위 네.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는 그 의료 보험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너무 지출이 많고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의회에서 좀 좌절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세금을 많이 줄여가지고 네. 이 경기를 좀 더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네. 이제 여기에 흐름은 뭐였냐면 미국만큼 그 기업의 세금이 높은 나라가 없다 보니까 네. 네. 기업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네. 게 이제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 제조업을 좀 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조업을 살리려면 잘못되어 있는 무역 관행을 고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감세와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그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나온 게 뭐였냐면은 그 미국이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려운 분야에 들어가면 되게 좀 관심이 떨어지는데 네.
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흐름이 뭐냐면 정부 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융 위기가 왔던 원인이 네. 너무나도 시장 그 중심으로 움직이고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풀어놓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질서가 흔들리면서 큰 우리가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은행권 규제를 중심으로 한 많은 규제가 있어 왔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 규제도 좀 풀어야지 네. 기업들이 그 열심히 그 새로운 창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17년도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네.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기반의 성장을 2016년까지 잘 하고 있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그 도화선을 붙여준 격이 된 게 뭐냐면 하나가 감세 정책,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탈규제. 네. 이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와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좀 중립적인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감세라든가 경기 부양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대표적으로는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일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무래도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업 지역의 그 어떤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나 정치나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같이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 게 뭐냐면 네. 항상 동전의 그 양면처럼 그렇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어디선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 불행하게도 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결과가 좋으면 잘한 걸로 칭찬을 받고 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감세 정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감세 정책을 하면은 당장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나빠진다. 이게 네. 지금 비판 이제 세력이죠. 네. 네. 그런데 반대로 감세 정책을 하면은 왜 미국 경제가 나빠지냐? 이것을 네. 보면은 감세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이 정부가 그 적자를 많이 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세금 덜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그러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이 빚더미에 휘둘리는 그런 정부가 되면서 나중에는 상당히 힘들 거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의 그 줄을 이루는 비판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쪽의 얘기는 뭐냐면 감세 정책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잘 된다. 네. 그러면은 비록 세율은 낮아졌지만 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대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네. 낮아진 세율 가지고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의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은 더 늘어난다. 이제 이런 식의 또 반론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초에 저희들이 그 경제 세미나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저도 또 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감세 정책의 성패 여부는 미국 기업들이 감세로 생긴 그 많은 돈을 네. 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나면은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높고 성공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지 않고 그 늘어난 돈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 주식시장에서 자기네 자사주를 사들이기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좀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면 상당히 나중에는 그 큰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였는데 2018년을 거의 마감한 이 시점에 와서 현재까지의 중간 평가는 네. 기업들이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기업 투자를 많이 했다. 네. 이런 쪽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어느 정책이든지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 중간에 일어나는 그 아주 다이나믹한 서로의 역학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감세해줬더니 야 우리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자 했다 그러면 지금쯤 상당히 그러니까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다행히 많은 대기업들이
기업 투자에 돈을 좀 쏟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의 장래도 그 감세 정책의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 그 희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언제나 그 중간중간에 그 역학관계를 보면서 네. 그렇게 평가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좀 이렇게 그 합리적인 네. 평가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호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불거져 나오는 2020년의 그 불황설에 무게를 더 두고 계세요? 네, 인간 사회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좋으면은 네. 불안해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계속 안 될 때는 네. 희망을 좀 안 가져요. 이상합니다. 인간이 원래 긍정적일 때는 네. 불안해하고 원래 인간의 뇌가 부정적인 쪽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뭐 심리학에서도 네, 이렇게 그렇죠. 그 좋은 것에 대한 동기 유발보다는 불안한 불안이라든지 것에. 공포가 더 네. 동기 유발을 잘 시킨다. 뭐 이런 이제 학계 네. 연구 발표도 있듯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불황설을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2008년, 2009년에 그 너무나도 큰 불황을 저기 겪고 나서 네. 2010년, 11년, 12년, 13년쯤 오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많이 그 경제가 좋아졌거든요. 네. 그때마다 매해에 나오는 이론이 이제는 불황이 올 거다라는 그 네. 신문에 그 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 학계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인간 사회의 속성, 그러니까 너무 계속 좋은 게 가다 보면 불안해하는 속성이 있고 또 학자들은 언제나 조금 이 뭔가 또 다른 쪽에 그 네. 영향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네. 또 이 비주류나 반대적인 학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나오는데 네. 지금의 그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그 반론은 이겁니다. 인간의 자본주의의 속성상 네. 호황은 언젠가는 사이클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300년 동안의 자본주의의 역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춰본다 그러면은 호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불황이 온다라는 그런 그 일반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과연 이번 시대에는 다를 거냐 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반론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고. 네. 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그 예측으로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감세 정책하고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 미국에 그 영향을 미치는 타이밍이 네. 2019년도 후반기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새 너무 인기 방송이죠. 관세. 네. 네. 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네. 서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그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그 영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관세가 늘 거를 예상해서 미리미리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리미리 사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소비자들이 그 관세 때문에 늘어나는 가격 인상의 영향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이제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덜 느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관세 가지고 문제가 되는 타이밍이 올 때쯤 되면은 이 서로 간의 환율 문제가 끼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를 25%를 넣어도 네. 환율이 10% 15%가 떨어져 버리면 그 10%만큼밖에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세를 올렸어도 환율 때문에 나타나는 그 상쇄 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관세와 보복 관세 또 추가 보복 관세 네. 이것에 따른 문제가 미국 사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네. 이것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은 그것도 한 2019년 정도부터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덜 사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요소죠.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네.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가져올 그러한 네. 부작용. 이것이 합쳐지는 시점을 이제 2019년 말쯤 보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설명이 이제 합리적인 그 소위 2020년도에 네. 이 불황에 온다. 거기에 네. 이제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미국 경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니까 네. 계속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꺾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연방은행의 금리 정책하고 네. 관세에 따른 그 어떤 후유증,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에 의한 정부 부채 증가, 이 네. 세 가지가 큰 요인이 되면 네. 2020년도쯤에는 이제 불황을 좀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네.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뭐 어떤 한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 이유라고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가장 큰 주요한 요인들이 일단 제조업이 부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셰일가스 혁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미국의 워낙 첨단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경제 부양 체계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해온 경기 활성화,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노력들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계세요?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온 이후에 그 네. 시도한 정책들은 주로 영어로 얘기하면 좀 레토릭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성의 그 발언이 많은 것은 네. 그분이 뭐 그렇게 말을 이렇게 이제 자주 하시는 편이고 조금 그 일반인들이 듣기에 약간 좀 귀에 거슬리는 표현 쓰시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이제 그런 점보다는 아직 시기적으로 네.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거대한 그 함선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의 그 행위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네. 지금 현재 호황의 그 주축을 이루는 여러 산업들은 특히 그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그 전까지 미국이 아주 네. 공을 들여온 분야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그 큰 흐름은 그 전부터 있어왔던 힘이라 보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에너지 분야가 지금 좋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환경 규제 같은 부분을 지금 많이 아주 엽기적으로 지금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후조약 같은 경우도 우리는 빠져버리겠다. 네.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 공평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큰 기조의 흐름이 미국의 주요 산업들에 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구호성 얘기도 많은 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야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떠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분야는 그 전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그 격려하는 쪽으로 갔으면 갔지 네. 결코 이 역행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뭐 비율로 따지면 한 80대 20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 네. 80%는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그 좋은 기조가 있었고 네. 20%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 좀 격려해주는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그 분위기가 네. 지금의 미국이 이렇게 그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데는 그 기여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있어서요. IMF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무역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이 결국 글로벌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그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브라질에 콩장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전략, 어떤 정치적 목적의 핵심 전략을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의 애국 산업인 뭐 할리 데이비슨이라든가 위스키 같은 데에다가 관세를 매겨서 실질적으로 좀 그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은 밖으로 나가 생산하겠다 그래서 서로 또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또 서운함을 토로하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산업이 어느 정도 보복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에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인 얘기가요. 네네. 무역 적자 때문에 보복 관세를 하겠다 하는 것은 네.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세계 경제의 흐름은요. 자본주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교환 경제입니다. 네. 내가 잘하는 것을 집중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집중했을 때 네. 서로 생산량이
내가 두 개를 다 생산하고 저쪽 사람이 두 개를 다 생산하는 것보다 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은 그걸 나는 세 개를 생산하고 네. 저쪽 사람이 잘하는 것만 하면 세 개를 생산하면 원래 두 개 생산해서 네 개밖에 안 나오던 경제가 네. 특화를 함으로써 세 개가 돼서 6개가 된다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경쟁력은 교환에 있습니다. 네. 특화를 통한 자기 전문 분야의 생산성을 올리고 그걸 서로 교환함으로써 내가 다 생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생산이 늘어나서 인류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환의 철학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부정하는 거죠. 네, 이런 네. 부정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비판을 피할 소지는 전혀 없어요. 네. 굉장히 그 나쁜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일면만 생각할 때의 얘기인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들고 나온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뭘 저희가 또 이렇게 예의주시를 해야 되냐면은 네. 궁극적으로 보호무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보호무역을 해서 미국만 고립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세계의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질서 내지는 상대 국가를 너무나도 어뷰스하는 네. 이런 부분을 고치겠다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자기들이 너무 그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의 공정한 룰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네. 이제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고 가니까 중국에게 너무 유리하게 흘러간다. 네. 이런 부분은 자유무역의 기본 정신인 교환의 기본 정신인 서로 간의 공정한 게임 네.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호무역 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만 문 닫고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면은 그 보호무역은 비판을 피할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미국만 잘 산다는 게 아니고 네. 무역 간에 일어나는 게임의 룰, 네. 규칙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해야지 네. 미국이 너무 좀 남의 국가들에 의해서 특히 중국에 의해서 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희망하기로는 이 보호무역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좀 으르렁대다가 네. 중국도 많이 미국 쪽에서 원하는 공정한 게임에 대한 그 룰을 많이 지키는 쪽으로 들어오고 네. 네. 그러면서 미국도 다시 관세 부분을 이제 점점 없애면서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공정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금상첨화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중국도 계속 버티고 미국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압력을 주고 하면서 이 네. 보호무역이 오래돼 버리면 네. 이것은 IMF뿐만 아니라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 볼 때도 누가 보더라도 세계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네. 이 위험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중국도 지금 아직까지는 기싸움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봐라. 우리가 계속 강하게 나가니까 네. 저렇게 좀 제대로 되오지 않느냐라는 네. 좀 의기양양해 있고 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 기싸움에서 지금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는 좀 네. 불안하죠. 원래는 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했던 것은 저런 기싸움하는 척하다가 네.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네. 중국은 좀 그 공정한 게임을 많이 받아들여주고 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아 그래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들어줘서 우리도 좀 중국하고 관계를 더 개선하겠다. 네. 이렇게 되기를 2018년도 올해 이 정도쯤이면 올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했는데 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안 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보호무역은 상당히 그 나쁜 건데 네. 가능한 한 빨리 끝날수록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혹시 이게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패권 국가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 될 텐데 힘겨루기 싸움이 될 텐데 결국 이게 장기화되면은 서로 다 상처뿐인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그래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한 가지 이제 하겠죠? 조금 그 네. 불안한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1985년도에 이제 그 경제 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플라자 네. 합의라는 게 있어요. 네. 당시에 일본이 워낙 잘 됐죠. 네.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던 나라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당시는 어느 정도 했냐면 일본의 동경에 있는 부동산만 다 팔면 네. 미국의 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정도라는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 일본이 네. 잘 됐던 시절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가장 주요했던 것은 일본의 엔화 정책이었었어요. 네. 엔화를 너무 저평가를 해놓으니까 네. 일본 상품이 싸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불러다가 플라자 호텔에서 네. 당신들 엔화를 정상화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적으로 보복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일본이 무릎을 꿇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나중에 90년대 초반에 뭐 경기 침체까지 빠지는 그런 네.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네. 일본과 지금 중국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외 무역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죠. 그렇죠. 에너지도 없고 네. 식량은 뭐 그런 대로 충분합니다만은 그 네.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당시에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그 국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국제 협약 때문에 절대 그 국방력을 못 갖고 있었고요. 네.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중국은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인적 자원 면에서 미국에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미국과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살자. 네. 그랬을 때 뭐 못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플라자 협정과 같은 그 협의가 빨리 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네. 그 상당히 불안하게 보는 그런 네. 그 시선들이 있는데 네. 그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이 장기화된다. 네. 중국은 장기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네. 지금 그 패권주의로 흘러가면 네. 이제 이것은 상당히 좀 그 국제 질서나 국제 경제나 국제 정치에 아주 그 위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이 그 미국의 무역 관세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어떤 위기감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중국의 그 GDP에 미국의 무역량은 한 3.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틸려면 버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네, 버틸 수 충분히 있고요. 버틸만 하잖아요. 그다음에 한 네. 가지 미국이 중국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은 뭐냐면요. 네. 미국 국민들은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서 그렇죠. 집권당이 잃습니다. 네. 그것은 뭐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현재 미국 같으면 공화당은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이당 체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공산당 중심 체제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도 그 강제 공권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아픔을 그냥 참자. 네. 이랬을 때 미국에 비해서는 중국의 공산당이 조금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이 이제 이렇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은 네. 중국은 대다수의 인구가 시진핑이 나와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이 힘들다. 네. 이 말이 먹힐 수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네. 우리 중국이 버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누구도 그 말을 가지고 트럼프 대 잘한다 할 사람이 없죠. 네. 네. 그것까지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은 그것도 이미 알고 있죠. 미국도 알고 있고.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뭐 가능한 한 빨리 잘 타협이 돼야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빨리는 안 되겠지만 네. 서로 다 이제 성숙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